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하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이 있지만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도 말이죠.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는 바다마을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어요. 여름이면 바다에서 살았다고 하죠. 저쪽 편으로 갈 때는 수영해서 건너다니곤 했다고 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한 번은 아빠가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구해준 사람이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잠깐 옆 동네에 간 일이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밭에서 일하다 다리를 접질렸다고 해요. 시할머니를 병원까지 업고 간 것은 마침 시아버지 집에 놀러 갔던 저희 아빠였죠. 두 분은 18살에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별별 일을 다 해봤다고 해요. 배달도 하고 공장에도 다니고 열심히 돈을 벌었죠. 공장에 다니면서 같이 야간 학교에 다녀 몇 년 후에는 둘 다 번듯한 곳에 취직도 했고요. 그렇게 어렵게 일하는 도중에 두 분 다 짝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아빠와 시아버지는 가까이 살며 서로 도우며 지냈다고 해요. 시아버지 댁이 먼저 아들을 낳고 저희 아빠는 딸을, 그러니까 저를 낳았어요. 저희 아빠는 어릴 때부터 자기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죠. 회사에서 일하며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공장을 열었고 운영이 잘 되어서 회사 규모를 늘려나갔습니다. 아빠가 성공하는 걸 본 시아버지도 사업을 시작했지만 몇 년 못 가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시댁 가족을 도와준 건 역시나 아빠였습니다. 집 보증금도 대주고 취직도 시켜주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뒤 시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또 식당을 차린다고 하자 아빠는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아이들도 어린데 또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하다가 그만 두 분이 말다툼을 좀 심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두 분은 멀어지셨어요. 시댁이 시어머니의 고향 쪽으로 가서 식당을 열면서 아예 연락도 끊기게 됐죠. 그렇게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외동딸로 사랑받으며 자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요. 거기서 저랑 취향도 잘 맞고 얘기도 잘 통하는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그냥 얼굴이나 알던 사이였는데 오가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둘 다 와인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죠. 같이 산에도 가고 와인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사귀게 되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는 제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빠는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자네 이름이 홍지영이라고?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아빠, 왜 그렇게 놀래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석자, 우자입니다. 고향은 강원도 동해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고향 가본 지는 10년도 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네가 서구 첫째 아들이구나. 이제 보니 아기 때 얼굴이 남아있네. 크니까 아빠랑 더 똑같아졌구나. 너 어릴 때 아저씨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겠지? 어? 아빠 친구 아들이라고요? 그것도 서구 아저씨라면 아빠 어릴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였던 그분? 앨범에서 많이 봤는데 그 서구 아저씨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 그 아저씨 아들 사진도 앨범에 있었는데? 그래, 세상 참 좁구나. 내 딸 남자친구가 서구 아들이라니 참. 우리 젊었을 때 말이다. 너희 막 태어났을 때 너희 둘 결혼시키자고 서구랑 나랑 그랬거든.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끼리 만나서 오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남자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던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서 앨범을 펼쳐보셨습니다. 소주 한 잔을 걸치시면서요. 아마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혹시 남자친구랑 저랑 헤어지라고 할까봐 그런 아빠에게 처음에는 별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빠,
혹시 서구 아저씨 보고 싶으세요? 요즘 매일 앨범만 들여다보시잖아요. 어떤 일로 서구 아저씨랑 안 좋아지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냥 뭐 별일도 아니었지 뭐. 내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어. 서구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말이다. 세령이 너 그거 아냐? 서구 아니었으면 너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다. 그런 서구한테 내가 못되게 말했으니. 남자친구와 저는 둘이서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아빠와 서구 아저씨를 만나게 하려는 비밀 작전이었죠. 서울에서 매운탕 제일 잘하는 집으로 가자며 남자친구는 서구 아저씨를, 저는 우리 아빠를 모시고 갔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보시고 한참이나 말씀이 없으셨어요. 넷이서 어색하게 애꿎은 술잔만 들어 올렸는데 술 기운이 얼큰하게 오르자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 자네는 그렇다고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지는 게 어디 있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소식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지영이 엄마 고향으로 갔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내가 몇 번이나 가볼까 하다가 참았어. 아, 그게 처음에는 자기가 도와줬다고 나한테 유세 부리는 건가 싶어서 자네 말이 하나도 듣기 싫었어. 미안하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내가 속이 좁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런데 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향엔 가기가 싫더라고. 도와준 사람한테 외려 큰 소리를 쳤으니 내가 무슨 면목이 있겠나.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했지. 아니, 이 사람이 면목은 무슨. 연락을 하고 싶으면 진작 했어야지. 그때 괜히 간섭하고 그러다 또 나한테 신세질 거냐고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미안하지.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렇게 인연이 끊기니 내가 속이 편했겠어.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다시 만나라고 하늘이 우리 애들을 이어준 것 같지 뭐야. 나야말로 자네 없었으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겠나. 직장도 집도 없는 나를 살려준 자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빠와 서구 아저씨는 서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결국 자리가 끝날 때쯤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서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저희가 혼이 났죠. 남자친구와 저는 창피하다고 아빠들을 말리면서도 흐뭇한 마음에 서로 마주보면서 웃었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 고향에서 설렁탕 기술을 배워 서울에 와서 설렁탕 집을 열었는데 다행히 식당이 잘 되었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돈 걱정은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두 아빠는 다시 의기투합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어울리며 같이 낚시를 하러 다니고 매운탕에 소주를 드셨습니다. 두 분이 매운탕에 소주 드시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저희가 술 좀 안 드시게 그만 만나셔야 할 것 같다고 말릴 정도였죠. 아, 괜찮다. 행복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내 소중한 사람들이랑 천년만년 어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아빠한테 행복만 주더니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아빠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세령이가 어릴 때부터 애가 똑 부러지고 얼마나 이뻤어. 우리가 딸이 없으니까 세령이 보고 딸이 너무 이쁘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냐. 이렇게 이쁜 딸을 우리 아들이 데려간다니. 정훈이 너 속 좀 상하겠다? 이 자식이 내가 우리 딸을 그렇게 순순히 내줄 것 같아? 우리 딸은 100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귀한 딸이라고. 딸내미 이쁘다고 시집도 안 보낼 기세네. 결혼해서 이쁜 자식도 낳고 살게 얼른 놔줘라. 세령아, 우리 아들 괜찮은 애다. 내 아들이지만 나보다 훨씬 나은 놈이야. 너희 둘이 잘 맞는다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라니까. 그러지 말고 이참에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아, 결혼이요?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26밖에 안 되기도 했고 아빠는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 나야 뭐 사실 둘이 그렇게 잘 맞는다는데 어차피 결혼할 거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너희 둘은 천생연분이야. 아주 서로 짝짝꿍이 기가 막히게 맞는다고. 그치, 서구야? 그래. 아주 천생연분이야. 어른들은 딱 보면 알지.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데 밀어붙일 수야 없지만 너희도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면 굳이 미룰 필요도 없다. 결국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른들 말씀대로 생각해보니 미룰 필요가 없더군요.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례 그렇듯 경제적인 문제로 조금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 시댁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외동딸이 결혼한다는데 저희 아빠는 못 해줄 게 없었죠. 신혼집도 좀 넓은 데로 하고 혼수도 기왕이면 좋은 걸로 하라고 지원을 팍팍 해주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도와주셨다더니 저희한테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남부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 사람이 별말을 다 하네? 나한테는 세령이도 귀한 딸이지만 자네도 내 귀한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미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딸한테는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으니 자네한테도 마찬가지야. 대신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큰일 난다. 알았지? 그런데 엄마는 조금 탐탁치 않아 했어요. 당신이 그 집에 돈 갖다 준다고 그 집 사람들은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또 그렇게 다 퍼줘요. 세령이가 뭐가 아쉬워서요? 세령이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데 시집갈 수 있는 앤데 우리 딸이 왜 돈을 줘가면서 결혼을 시켜야 해? 시어머니는 엄마의 그런 눈치를 알고 조금 불편하셨나 봐요.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그렇게 또 주는 대로 받다가 나중에 괜히 말 나오는 거 몰라요? 처가 도움받고 결혼하면 결국 고생하는 건 지영이라고요. 세령이 걔 외동딸로 자라서 고집이 보통이 아니겠던데. 지영이 그 물러터진 게 잡혀 살면 어쩌려고 그런 결혼을 시켜요? 딱 보니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다닐 판이더구먼. 그래도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고 예쁜 딸도 낳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우려는 결혼 후에도 점점 더 깊어졌나 봐요. 툭하면 제가 남편에게 밥상 한 번 안 차려준다고 출산 후에는 아기를 빌미로 아예 집에 들어와 감시를 했습니다. 아기는 자기가 볼 테니까 저는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집안꼴이 이게 다 뭐야? 내가 잠깐만 집을 비우면 집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지. 너는 대체 집안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뭐야? 여자가 되어가지고 내 아들이랑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니? 이리네.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너는 네 남편 밥이나 차려줘라. 어머니, 지금 저랑 남편이랑 똑같이 일하고 퇴근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똑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똑같은 차 타고 퇴근했다고요. 일 때문에 출산휴가 얼마 쓰지도 못하고 출근한 저는 안 보이고 아드님 밥 안 드신 것만 보이세요? 아이고,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지. 그러게 내가 이런 결혼은 안 된다고 했지. 남편한테 밥 차려주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친정에 돈 좀 많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원. 아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할 테니까 엄마도 좀 쉬고 계세요. 우리 오면서 뭐 먹어서 배도 안 고파. 뭐야? 네가 대신 부엌 일을 하겠다고? 저거 남자가 되어서 물러 터져가지고 엄마가 잡혀 살지 말라고 누누이 말 안 했어? 제가 할 일을 왜 네가 대신 하니? 너도 정신 바짝 차려. 네 마누라한테 휘둘리면서 살지 말고. 집안의 기둥이 정신을 꼭 붙들어야 집안이 돌아가는 거야. 아니, 엄마. 누가 잡혀 산다고 그래?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답답이라는 거야. 그 인간들 둘이 똑같이 뭉쳐가지고 상황 파악 못하는데 너까지 그래? 지금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동안 너만 고생하는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어휴, 저거 휴지 뒹구는 것 좀 봐라. 애가 뭐를 주워 먹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시어머니 말대로 집에서 귀하게만 자란 저를 집안일도 모르는 구박대기 취급하려는 게 정말 불편하고 화가 났지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더 커서 시어머니의 손길이 필요 없어져도
시어머니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제가 자기 아들을 굶길까봐 늘 노심초사였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저희가 남들보다 먼저 홈캠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자기도 홈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지 않겠어요? 내가 봐야 상황을 빨리빨리 알고 대처를 할 거 아니니. 너희 둘은 어차피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지 않니? 시애미가 집안 잘 돌아가는지 봐주겠다는데 무슨 불만이 그리 많으냐 너는? 어머님이 저희 집 영상을 왜 들여다봐요? 그건 사생활 침해라고요. 저희들끼리도 충분히 잘 보고 대처할 수 있어요. 어머니까지 감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감시라니? 내가 도와주겠다는 게 너한테는 감시냐? 하여튼 뭐 하나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법이 없어. 너한테는 시댁 어른들이 하는 말이 우습냐? 시애미가 하는 말이 아주 쥐똥으로도 안 들려? 사생활?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남편 아침밥 한 번 안 차려주면서 네가 하는 말만 다 옳은 거야? 아침에 먹을 건 시간 되는 대로 먹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아침밥을 안 먹는 체질이고 애랑 남편은 알아서 챙겨 먹고 나간다고요. 무조건 엄마가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제가 집안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려고 카메라 보신다는 거잖아요. 남편 밥 잘 챙기는지 보려고요. 뭐?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그러고도 이 시애미가 카메라 보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기 밥도 안 챙겨주는 게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리 유세를 부리는지. 유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야채 주스랑 슈퍼푸드 먹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진짜 왜 그러세요? 왜 똑같이 일하는데 저한테만 밥 안 차린다고 그러시냐고요. 제가 직급도 더 높은 거 모르세요? 이러니까 어머니한텐 카메라를 보게 할 수가 없죠. 참네, 뚫린 입이라고 할 말이 태산이구나, 태산이야.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저리 착해 빠져가지고 데리고 살지. 직급이 더 높아? 참, 그렇게 잘나셔서 제 남편 밥도 못 차려준다 이거야? 아유, 내가 그러게 이 결혼 안 된다고 했건만. 그렇게 시모의 갈등이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10살 되었을 때 저는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됐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아빠, 엄마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다던 아빠, 저를 위해서라면 심장이라도 내줄 수 있다던 엄마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하다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저였는데 아빠가 없으니 다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방황하던 저를 끄집어낸 건 전부터 품고 있던 꿈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똑같이 나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저는 대학 때 아빠 권유로 사두었던 주식이 좀 있었고 그게 꽤 쏠쏠한 자산으로 붙어 있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저는 문득 제 꿈을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모인 돈을 사업 자금으로 해서 가게의 자리를 알아보고 열심히 연구했죠.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집안일 안 하는 애가 밖으로 돈다며 제가 가게를 차리는 걸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비법을 제대로 연구해 돈가스 집을 열었습니다. 가게는 잘 되었어요. 맛도 좋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니까 소문이 나서 금방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어요. 제가 가게를 열어 성공하는데 자극을 받은 남편도 얼마 뒤 친구와 동업해서 작은 와인바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와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소믈리에 자격증도 따고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에 실패한 전적이 있는 시아버지는 남편이 회사 그만두는 걸 절대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꿈을 접을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 가게는 소소하지만 단골 손님이 늘어가고 있었고 제 돈가스 집도 장사가 잘 되어 금세 넓은 곳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도 더 멋지게 하고 맛도 전보다 더 좋게 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잠깐이라도 가게를 비우지 못할 정도로 가게 애착을 가지고 늘 청결하게, 친절하게 가게를 유지했습니다. 확장 이전한 지 얼마 안 되어 방송도 타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돈가스는 홈쇼핑에서도 팔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말이죠. 돈가스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안 그래도 일 중독 증세가 있었던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가게의 홈쇼핑 판매에 하나라도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죠. 집에 가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제도 잠도 얼마 못 자고 나가더니 또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했네. 조금 쉬엄쉬엄해. 애도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야. 당신은 사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딸 엄마이기도 하잖아. 솜이 방에 좀 가보고 쉬더라도 쉬지 그래. 아, 미안해 여보. 나 지금은 진짜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 이상하네. 요즘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당신이 뭐 하나 그냥 넘기는 법이 없이 끝장을 봐야 성이 풀리니까 그렇게 피곤하지. 솜이도 솜인데 건강도 챙겨가면서 해야지. 아이고, 술 냄새. 술은 또 왜 이렇게 마셨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돌아가시고 힘들어하던 게 일하면서 좀 풀리는가 싶더니 이건 이거대로 힘드네. 당신 나 때문에 힘들어? 미안해. 내가 집안일도 못하고 애도 잘 못 키워서. 그런데 나는 있잖아. 나 사업은 잘한다?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 돼. 시어머니랑은 말도 안 통하고. 제가 바쁘니까 초등학생 아이 돌보는 일은 오롯이 남편의 몫이 되었죠. 남편 와인바도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가 체인점까지 내게 되어 신경 쓸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일이 그렇게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고 당신은 애한테도 좀 신경을 써야지. 사람이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면 어떡해? 내가 집안일 혼자 하는 게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 요즘 보면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 같아. 혼자 사는 사람 같다고. 이게 맞는 거야? 일을 맡기긴 누구한테 맡겨. 그럴 수 있으면 나야 좋은데 믿고 맡길 사람이 아직은 없어. 당신이야 친구랑 같이 일하니까 잘 모르겠지. 내 어깨에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혼자 사는 사람 같다고? 맞아. 나는 믿을 게 나밖에 없으니까. 당신한텐 정말 미안한데 난 당신처럼 여유롭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여유롭게 일한다고? 말이 또 왜 그렇게 나가? 당신 일하는데 지장 안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서 그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돈 못 벌면 죽을 정도로 가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돈거리는 거야? 저번에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애들이 소민의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소민은 엄마가 있는 게 맞냐고 그랬단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 나도 알아. 아는데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런데 나는 이 사업을 제대로 일으켜야지 내가 제대로 숨쉬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럴 것 같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여보. 애한테도 내가 잘 얘기할게. 하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녁에 집에 혼자 있던 딸이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저는 방송 때문에 정신이 없어 연락도 못 받은 거죠. 아이에게 몇 번 전화를 했다가 받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집으로 갔던 남편이 허겁지겁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여보, 미안해. 방송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화가 오는지도 몰랐네. 소미는 아직도 자고 있네. 당신 많이 놀랐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죽는 거 아니래. 치료받으면 된다고. 죽는 거 아니라고? 치료받으면 된다고? 당신은 말이 참 쉽기도 하다.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정말 그래? 혹시라도 발견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있냐고. 당신이 그러도 엄마야? 애를 낳아놓고 죽지만 않으면 만사 오케이인 사람이 엄마 자격이 있냐고. 아이를 차에 싣고 가면서 남편은 많이 울었다고 해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한 게 미안하고 안쓰럽고 이런 상황에서도 연락이 안 되는 제가 원망스럽고요.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쏟아내는 원망, 어린 말들이 저를 가시돋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말이죠.
나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능력 있는 아내 뒀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어. 애랑 같이 엄마는 집에는 잘 안 들어오지만 엄마들 중에 제일 멋있지 않냐고.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너한테는 엄마로서의, 아내로서의 역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결국 이혼 위기가 왔습니다. 한 번은 아이도 있고 쌓인 정도 있고 하니 어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안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 마음이 떠나가는 게 보일수록 저는 더 일에 몰두했어요. 일만이 저를 살아있게 하고 저를 증명하는 것 같았죠. 그럴수록 남편은 저에게서 멀어졌고 시어머니는 밖으로 돈다며 저를 구박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게냐? 아유, 도대체 여자가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건지, 애 밥 먹었는지 숙제는 했는지 살필 생각은 안 하고,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집안이며 애며 다 내팽겨쳐?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소미는, 아이고, 어디가 아픈가?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머니는 언제부터 와 계신 거예요? 소미가 열나고 기침한다고 지영이가 나더러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 엄마가 있으면 뭐하니? 애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했지? 남편 내팽개치는 년이 자식은 못 내팽개칠까? 남편 밥 한 끼 못 차려주는 년이 애인들 챙기겠냔 말이다. 어머니, 저도 면목이 없는데요. 이번 일만 잘 넘기면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니까 소미도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집안에서 이런 대접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더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진다고요.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져? 집이 네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곳이야? 왜? 엄마 노릇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그러지? 아, 그래서 그따위로 구는 거구먼. 이제 보니까. 그럴 거면 애를 왜 낳니? 왜 낳아? 그렇게 네 맘대로 낳고 네 마음대로 내팽개칠 거면 애를 왜 낳냐고. 시어머니가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합세했죠. 애가 아픈 것도 모르고 나돌아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가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집안을 내팽개치냐?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디? 너만 식당 일해본 거 아니야. 우리 다 식당 일로 구르고 굴러서 이골이 박힌 몸들이다. 그렇다고 너처럼 애까지 내팽개치진 않았어. 남편도 저도 더는 버틸 수가 없게 되었어요. 딸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끝내 저를 식모 취급하려는 시어머니의 태도도 참을 수 없었고 시아버지까지 합세해 기름을 붓자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이혼 후 아이는 아빠랑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혼이 결정되던 날 저는 자고 있는 딸아이 방에 가서 아이의 이마를 쓸어보았습니다. 제가 나쁜 엄마라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렇게 금쪽 같은 딸이 있는데 난 뭘 찾자고 그토록 밖으로 돌았던 걸까? 하지만 뒤늦은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제 죗값을 감당하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가 보고 싶어 할 때 만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사춘기가 와서 그런 것 같아.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 여태까지 얼굴도 못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시간 맞춰 보는 거 웃기다면서 굳이 찾아올 필요 없다고.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 말대로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또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돈가스에서 벌레 시체가 나왔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추락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더군요. 이미지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매출은 말 그대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서서히 내려간 게 아니라 그 글이 올라온 시점까지도 상승 곡선을 그리던 매출이 어느 순간 뚝 하고 꺾여버리고 만 것이었죠. 결국 6개월도 안 되어
체인점들이 하나 둘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게 되었죠. 사업이 망하고 저는 망연자실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혔어요. 넋이 나간 채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빠 목소리, 엄마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아 집안을 두리번거린 적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우울증이 심해져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입맛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엄마 걱정 많이 하더라. 조금 있으면 애 고등학교 입학식인 거 알지? 엄마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 올 수 있지? 꼭 와야 해. 알았지? 남편의 말에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딸아이에게 제가 엄마로서 자격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딸이 저를 찾는다는 소리에 몸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쏙 들어간 볼을 화장으로 가려 오랜만에 몸단장을 하고 꽃다발을 사들고 딸의 입학식에 갔습니다. 딸은 그새 키가 불쑥 커 있더라고요. 딸을 보자 또 눈물이 나서 저는 멀찍이서 한참을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오고 여기 서 있어? 내가 친구들한테 엄마도 올 거라고 자랑했는데. 우리 엄마 얼마나 예쁜지 아냐고. 그러고 보니 정말 예쁘게 하고 왔네. 나 수석 입학이다, 엄마. 나 잘했지? 정말 잘했네. 우리 딸, 우리 이쁜 딸. 더 이뻐졌구나. 엄마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잘 커졌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소미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이고, 좋은 날 왜 울고 그래요? 울지 말고 이 몸이 상 받는 모습이나 보시라고요. 뚝! 아이고, 이거 살 빠진 것 좀 봐. 내 살을 띄어서 주고 싶구만. 그래가지고 홍소미 엄마 노릇하겠어? 저는 딸의 입학식에서 그렇게 기쁨인지 후회인지 모를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어요.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딸이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가려고 애를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전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이고, 추운데 뭘 또 그렇게 들고 오셨어요.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들어오세요. 이거 참 또 욕먹겠네. 제가 요즘 이러고 살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앉아라. 네가 속이 멀쩡하겠니? 청소 못하고 살 수도 있지. 그때 뉴스로 소식 듣고 네 걱정 많이 했다. 일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애가 밥이나 잘 먹고 있는지. 소미 말대로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렇게 말라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엄마가 돼가지고. 저야 뭐 자업자득이죠. 남편이고 딸이고 내팽개치고 일만 하다가 벌 받은 거죠 뭐. 아버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엄마 노릇도 안 하고 그렇게 일에 몰두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 뭐예요. 어이구, 부모를 한순간에 잃고 네가 정신이 제정신이었겠니? 마음이 허전한 걸 일로 채우려 그랬던 것을. 정훈이랑 그렇게 되고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우리가 도움도 못 되어주고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훈이한테 면목이 없구나. 그건 그렇고 밥은 먹었냐? 내가 지영이 애미한테 말해서 너 좋아하는 잡채도 해달라 하고 소미가 너 좋아한다고 부침이도 해줬단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을 왜 그렇게 집착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 없이 소미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면목이 없죠. 너 그렇게 가고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다. 정훈이랑 내가 젊을 때 너희 둘이 결혼시키면 좋겠다고 한 걸. 너희가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니? 정훈이가 나를 자기 가족처럼 대해준 것처럼 나도 너를 우리 딸처럼 대해줬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어. 아버님, 다 제가 잘못한 걸 가지고 죄송해요, 아버님. 아빠 생각해서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다, 아니야. 정훈이 그렇게 가고도 네가 집에 마음 못 붙이게 한 우리 탓도 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무슨 다른 불화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네가 바빠서 그랬던 거잖니? 지금 보니 너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소미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니? 다시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더욱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어찌됐건 저를 생각해주신 시아버님의 마음에는 감사를 표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얼마 후 어버이날 저는 선물을 사들고 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았지만요. 결국 쫄딱 망할 것을 그렇게 밖으로 놔둘더니 오호 이 사람이 안 그러기로 해놓고 세령아 잘 왔다. 마음 편하게 밥 먹고 가라. 그럼 일어나서 이것 좀 도와라. 이 많은 걸 나 혼자 하려니까 아주 허리가 아파가지고. 손님한테 일을 시키면 쓰나. 세령이 가면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세령이는 놔둬요. 당신 우리 정훈이랑 옆집에 살 때 기억 안 나? 우리는 결국 딸을 못 낳아가지고 세령이를 우리 딸처럼 생각하자고 그랬었잖아. 그때 정훈이네가 우릴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그게 아니더라도 며느리도 결국 가족인데 이제라도 세령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합시다. 시아버지가 타이르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마음 써주는 것이 감사하고 죄송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밥을 못 먹는 걸 보고 시아버지는 또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도 그랬어. 사업 망했을 때는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딱 여기서 꺼져버리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네 아빠가 알려줬다. 사람만 있으면 다시 기회는 온다면서 나한테 손 내밀어주고 용기를 줬어. 그러니까 너도 힘내야 한다. 아빠가 보고 계시지 않니? 그 일이 있은 얼마 뒤 저는 딸을 통해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가족으로 보듬어주지 못하고 나가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려 암으로 더 아프기 전에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안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속썩이고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아버님 말대로 시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것만 생각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버님, 어떡해요, 아버님? 그 뒤로 저는 시아버지를 제 아버지처럼 간호해 드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간호하는 걸 보고 주변에서 그 아버지 딸 한 번 잘 뒀다고 칭찬하다가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고는 다들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죠. 며느리도 가족이니 그쪽들도 며느리한테 잘하세요. 혹시 알아? 나처럼 이렇게 며느리한테 효도받을지. 저는 뭐 하나를 하면 끝장나게 해버리는 사람이죠. 간호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결국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기쁜 일이 또 있었어요. 저희 돈가스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사진을 올라온 게 경쟁업체의 모함이었다는 게 해당 업체의 전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났거든요.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본 비용을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하진 않았어요. 엄마 역할을 하기는 한참 늦기는 했지만 이제 대입을 앞둔 딸의 뒷바라지에 저는 전력을 다해 뒷바라지에 나섰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또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합치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용서, 그리고 제 딸의 용서, 마지막으로 못난 저를 이해해준 남편의 용서가 있었네요. 저는 죄가 많은 인간이고 그럼에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인간이라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처럼 시댁 식구들과 해피엔딩을 맞는 이야기가 흔치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족들과 가족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운 좋게 아빠와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분들을 가족으로 맞았지만 그럼에도 쉽지가 않았는걸요.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시댁 식구들도 며느리도 가족이라는 걸 한 번쯤 되새길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